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 강좌는 만성질환자의 치아 교정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치과 김윤지 교수입니다. 교정치료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턱관절의 기능 회복, 그리고 턱관절 주변 근육의 기능 회복, 정상적인 교합, 잇몸의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미가 있겠습니다. 이 심미는 우리 많은 환자분들께서 교정치료를 받으실 때 기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1993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치아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어떤 자존감이 증가하고 자신감이 상승했다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정 치료의 효과가 교합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이 논문은 2014년도에 약 860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치아의 배열이 좋은 환자들과 좋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치아 배열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 어떤 삶의 질이 낮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질환자의 비율입니다. 2020년도에 정부에서 발표된 그런 결과인데요. 보시면 2008년도부터 쭉 해서 어떤 시간별로의 추이를 보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빈혈, 당뇨 이런 질환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고혈압, 혈당이 높은 경우, 고콜레스테롤 혈증, 간 수치가 높은 경우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최근 한 3년간 유의하게 이런 만성 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증가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큰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하면서 비만율이 증가하였다고 하고요. 이런 비만은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비만의 유병률 추이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각각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본 건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과거의 2008년도부터 유의하게 이렇게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 약 만 4에서 16세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했을 때 15.6%에서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 및 식습관의 변화, 환경 오염의 증가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만성 질환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질병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조사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향후 정책 방향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키 성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은 만 나이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신장이고요. 이렇게 노란색 선을 보시면 쭉 평균 어떤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아이의 평균 신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 7세에 어떤 만성 질환의 이완이 되어서 어떤 전신의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그래프처럼 정상 궤도로 가다가 그 궤도에서 이탈을 하면서 키가 잘 자라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키가 작은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쭉 성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자 아이들에서 치아 교정을 통해서 더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질환 아동에서 신장이 잘 발육이 잘 안 되고 키가 잘 크지 않는다는 것은 턱도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정교합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심리 사회적으로 주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 시에 이제 주의가 필요한 만성 질환은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심장 질환, 출혈성 질환, 백혈병, 당뇨, 이제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심장 질환이고요. 이제 심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자연스럽게 박테리아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 면역 체계로 인해서 박테리아들이 이제 몸 안에서 제거가 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심장에 어떤 구조가 이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기능들이 잘 안 되고 피가 잘 돌지를 못하고 심장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장 안에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잇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잇몸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박테리아가 그쪽으로 침투해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치과 치료 시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장 질환 종류에 따라서 위험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고위험, 중등도 위험, 뭐 저위험이 있겠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과 주치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관열적 술식을 할 때, 즉 이제 피를 보는 그런 술식을 할 때에는 몸 안에 무조건 균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균과 싸울 수 있도록 예방적으로 미리 치료하시기 전에 항생제가 이제 복용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치, 이를 빼니까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 안으로 박테리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와 잘 싸울 수 있도록 이제 항생제가 필요하겠고요. 스케일링이나 잇몸 수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정 치료할 때는요. 사실 특별히 피가 많이 나는 술식은 우리가 발치를 할 때 빼고는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교정용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치아 주변에 이렇게 반지처럼 쇠로 된 어떤 장치를 끼워가지고 장치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건데요. 이 장치를 이제 치아에다가 씌울 때 잇몸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출혈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식을 할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논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이를 닦거나 뭐 이제 스케일링을 받거나 아니면 치실을 사용하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우리 몸 안에 균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비율을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칫솔질 할 때의 비율과 치실 플로싱, 치실을 사용할 때의 비율 두 개를 보시면요. 그 맨 위에 올소돈티 밴딩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링같이 생긴 그 밴드를 씌웠을 때의 그 발생하는 균열증의 빈도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솔질 할 때 균이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입안이 깨끗하고 균이 많이 없는 상태가 돼야만 어떤 그런 이를 닦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입안 세균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닦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이제 연구인데요. 총 16명의 교정 치료 중인 환자를 어떤 연구자께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를 잘 닦는 환자들, 그리고 이를 잘 못 닦는 환자들. 그래서 이제 잘 닦는 그 파란색의 12명의 환자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칫솔질 하기 전후에 피 검사를 해서 혈액 안에 이제 있는 박테리아의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위생 상태가 좋은 환자들도
박테리아가 이제 관찰된 환자들이 있었는데 훨씬 비율이 낮았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를 닦고 나니까 그 박테리아가 혈액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이제 결과이고요. 당연히 이제 구강 위생이 불량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율로 칫솔질 전에도 이제 혈액 안에서 이제 균이 발견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를 닦고 나니까 대부분의 환자에서 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서 이 논문의 결론은 칫솔질을 하면 15분 내에 이제 혈액 내에 있는 세균이 감소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구강위생 관리, 입술질을 잘 하는 것이 혈중의 세균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동 칫솔과 일반 칫솔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세균 농도를 비교한 건데요. 결과를 보시면 손으로 닦았을 때 매뉴얼이고요. 소니케어가 전동 칫솔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플렉 어떤 그 입술질한 효과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결과는 이제 혈중 내에 있는 박테리아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혈액 내의 세균 검출이 오히려 전동 칫솔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이제 관찰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전동 칫솔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전동 칫솔이 굉장히 이제 전동을 일으키면서 막 강하게 입술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계적 자극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잇몸에 일시적으로 좀 손상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을 타고 들어가는 세균의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할 정도로는 아니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출혈성 질환입니다. 혈액이 잘 이제 지혈이 안 되시는 그런 경우이고요. 당연히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발치를 하는 치료보다는 발치를 하지 않는 비발치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이제 잇몸이 출혈되는 그런 경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하게 입안 상태를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교정 장치로부터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철사가 있는 장치는 끝에가 지금 볼살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투명 교정 장치가 자극이 덜하고 조금 이물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들, 출혈이 되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투명한 교정 장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백혈병입니다. 우리 아동들에서 백혈병이 굉장히 전체 이제 아동의 그 암 중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혈병에 이완된 아이들 같은 경우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요. 또한 치아가 안쪽에서 막 생기고 있는 그 스테이지에 이쪽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방사선을 이제 고용량으로 쐬면은 이 세포가 다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의 형태가 이상해질 수 있고 치아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정 치료를 이제 계획했다 하면은 뭔가 좀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안정된 상태에서 당연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구강 내에 굉장히 이제 입안도 건조한 상태이고 어떤 조직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당뇨는 이제 잘 아시지만 혈액 내에 당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잇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치석이 많이 있어서 그 치석에는 세균들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세균들이 그 혈중에 당이 높으면은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번식을 되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잇몸 뼈가 급속하게 녹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주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된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셔도 당연히 치료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증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교정학회지에 발표되었던 증례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치주염 환자, 풍치가 있는 환자, 그리고 10명의 정상인을 비교를 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굉장히 풍치가 심해서 원래 어릴 땐 저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치아가 흔들리면서 앞으로 뻗어지고 벌어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치주염이 있는 환자들도 치주염 치료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하면 이렇게 건강한 잇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로도 다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제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인데요. 보시면 이제 치주염이 굉장히 심해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앞니 쪽은 지금 옆에 노랗게 치석도 보이고요. 워낙 앞니가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안쪽에 철사로 고정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가 거꾸로 물리고 있는 상태셨고 이제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옆에서 봤을 때에도 앞니가 돌출되어 있고 약간 주걱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저희가 잇몸뼈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앞니 하나를 발치를 하고 아래 앞니를 뒤로 당기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뒤로 당겨주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 전후에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앞니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치료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 앞니가 정상적으로 물리고 어떤 심미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뿐만이 아니라 어금니 쪽의 교합도 굉장히 균일하게 잘 닿으면서 그 전에 굉장히 이가 많이 흔들리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요거는 이 환자분이 교정 치료 끝난 후에 어금니를 물었을 때 좌우에 물리는 그 힘의 세기를 이제 분석한 건데 대칭적으로 잘 이제 교합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후 엑스레이고요. 예, 잘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년형 특발성 관절염이라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관절염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관절염 하면은 노인들한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절염은 아이들한테 생기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을 이제 우리 몸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서 그 관절에 있는 세포들이 파괴가 되면서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관절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왼쪽에 A가 정상적인 동그랗게 관절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면 염증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녹아서 굉장히 형태가 이렇게 플랫해지고 뾰족해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 치료를 잘 했는데 A가 이제 교정 치료가 잘 끝난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턱관절에 관절염이 온 거예요. 10대 소녀인데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진을 할 때 이렇게 턱관절 쪽을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입을 벌리게 하고 이쪽에 디스크가 빠져 있는지 소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또한 몇 미리가 벌어지는지 자로 측정을 하고 또 입을 벌릴 때 입이 똑바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턱이 심한 경우에는 이 이제 워낙에 좀 무턱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관절염으로 인해서 많이 후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제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투석을 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기능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고요. 투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교정 치료의 시작 시점을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인지 이게 나쁘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시점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잇몸이 조금 이렇게 붓는 것처럼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엔 사실 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장 이식이나 뭐 심장 이식 이렇게 장기 이식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진 않지만 꽤 있는 편인데요. 그런 아이들도 충분히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만성 질환인데요.
우리가 치아를 이제 이동하려면 한쪽에서는 잇몸뼈가 녹고요. 한쪽에서는 잇몸뼈가 생성이 되면서 치아가 움직이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치아에다가 이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제 당길 때 이 압박 측에서는 그 파골세포라는 그 보라 색깔 그 세포 보이시죠? 그 파골세포가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 혈중에서 나와서 뼈로 가서 그쪽에 뼈를 갈가 없앱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은 보시면 그 뿌리 주변에 공간이 넓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면은 그걸 또 우리가 몸이 인식을 해서 그 조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불러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뼈가 녹고 한쪽에서는 뼈가 생성이 되면서 치아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런 작용을 이제 잘 하려면 이렇게 몸 안에서 여러 세포들과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사인을 줘가지고 일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가 흡수가 되는 걸 막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뼈가 더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드시면 뼈가 단단해지지만 뼈의 어떤 그 대사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조금 교정 치료가 불가능하진 않고요. 하지만 치아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이제 폐경기 여성분들 에스트로겐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 강직성 척추염이나 크론병 같이 이제 만성 어떤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통제를 그냥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가 한쪽에서 녹고 한쪽에 생기는 이 반응은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이 약들을 드시면 그런 골의 대사가 좀 떨어지면서 그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흡수가 일어나야 반대쪽에서 골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칼슘 보조제, 또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뼈를 자꾸만 보호하기 때문에 뼈가 녹아야 한쪽에 생기는데 그런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치아 이동의 속도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제도 어떤 치아 이동을 좀 느리게 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만성 질환은 아동이나 성인이나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고요.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 구조에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그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저하된 분들은 당연히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이제 여러 만성 질환들이 있지만 이런 질환들은 잘 조절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교정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성 질환자의 치아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정 전에 이제 구강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고요.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